한때 조용하고 평범한 도시인 쉐블러빌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주의 사회적 규범에 완전히 순응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길을 걸어 직장에 가고 같은 커피를 마시며 같은 사람들과 얘기하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 매일은 마치 어제가 반복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니엘은 근처의 오래된 책방에서 책을 한 권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프리드리히 니체의 책으로 영원 회귀라는 그의 철학적 개념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개념에 무척이나 흥미를 느꼈습니다. 만약 내 삶이 무한히 반복된다면? 내가 매일 선택하는 것들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그 질문은 그를 깊은 성찰로 이끌었습니다. 그날 밤 다니엘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낯선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마치 고대의 현자처럼 보였고 다니엘에게 말했다. 다니엘, 이제부터 너의 모든 순간은 반복될 것이다. 지금의 선택이 변하지 않는 영혼의 구속이 될 것이다. 잠에서 깬 다니엘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는 그의 삶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이제 매 순간은 중요한 결정의 연속처럼 느껴졌습니다. 만일 이 순간이 무한히 반복된다면 나는 그것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질문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다니엘은 종전의 단조로운 일상을 버리고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길로 출근하면서 새로운 풍경을 보고 다양한 커피를 시도하며 그의 취향을 탐구했습니다.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더 깊은 대화를 시도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에 대한 시야를 넓혔습니다. 퇴근 후에는 취미를 배우기 시작했고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의 창의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영원 회귀의 사상이 그저 무거운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창조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은 다니엘로 하여금 매 순간을 더 의미있고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도록 북돋아 주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후로도 때때로 발길을 옮기며 변화무쌍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는 인생의 모든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는 가정을 통해 자신의 삶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쉐블러빌의 주민들은 그런 다니엘을 보고 그에게서 영감을 받곤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세상에 퍼져나갔고 다니엘은 자신의 존재가 가진 의미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영원 회귀는 그에게 두려움이 아닌 더없이 소중한 삶의 안내서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주 먼 미래에 어느 한 행성에 소셜리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하여 사람들이 어떤 문제든지 간단히 해결할 수 있었지만 유감스럽게도 사회적 불평등은 여전히 크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차별과 불공정함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소셜리아의 천재 과학자이자 철학자 롤소니우스 박사는 그 유명한 무지의 헬멧이라는 것을 발명하게 됩니다. 이 헬멧은 한번 착용하면 사람의 모든 개인적 특성을 임시적으로 지우고 낯설면서 흥미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기계였습니다. 이 헬멧을 사용하여 사회의 기본 구조를 결정하면 자연스레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가 만들어지리라 믿었습니다. 이 새로운 발명품을 시험해보기 위해 소셜리아에서는 거대한 축제를 열고 누구나 무지의 헬멧을 써보고서 사회를 살게 하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축제에 참여했고 마침내 몇몇 용감한 자들이 무지의 헬멧을 착용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참가자는 제임스라는 중년의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헬멧을 쓰고 갑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더 이상 부유한 사업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제임스는 누구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소득 제도를 사회의 기본 구조로 제안했습니다. 그는 누구든 외부 요인 때문에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참가자는 아밀라라는 젊은 여성 과학자였습니다. 헬멧을 쓰자 그녀는 어느 순간 자신의 성별도 직업도 업적도 잊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제안은 모든 사람에게 교육과 의료가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출발선이 고르지 않다면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어도 소용이 없을 테니까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 헬멧을 착용한 이는 나무꾼이었던 레오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숲에서 나무를 자르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지만 헬멧 속에서 그는 자신이 언제 어떻게 태어날지 모르는 평범한 존재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안과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세상은 깨끗하고 지속 가능해야 하며 우리 후손을 위해 자연이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라는 그의 외침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축제가 계속되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헬멧을 쓰고 저마다의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어느덧 소셜리아의 사람들은 이 무지의 헬멧을 통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진정으로 공정한 사회를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소셜리아는 점점 더 평등하고 조화로운 사회로 변모해갔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무지 속에서 자연스레 평등을 찾아갔고 그 결과 누구나 행복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정의로운 사회가 탄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지의 베일에서 시작된 하나의 재미있고도 신비로운 썰이었습니다. 결국 소셜리아는 미래에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을 전해준 장소로 기억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오래된 전통과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풍요로운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곳 주민들은 모두가 서로의 이름을 알고 지냈으며 마을의 일이라면 무엇이든 함께했습니다. 새 집이 하나 지어질 때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참여해 벽을 올리고 지붕을 얹었습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만큼 책임과 연대가 중요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현대의 거대한 도시와 물결은 그 작은 마을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더 많은 기회를 찾아 도시로 떠났고 마을은 점차 공동체적 연대가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서로의 이름을 알고 지내기보다 각자의 삶에 집중하며 바쁜 일상 속에서 마을, 공동체의 의미를 잊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한 젊은 철학자가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그 철학자는 마이클 샌델이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말하는 덕, 윤리와 공동체주의적 관점을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개인의 선택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고 설파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치 예전 마을이 모습처럼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철학자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은 마을의 한 노인은 옛날에는 우리 모두가 한 가족 같았다. 여우리의 가치를 다시 재발견하자 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매주 한 번씩 마을 집회소에 모든 주민이 모여 공동의 문제를 논의하고 함께 식사하는 전통을 되살리자고 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주민들은 서로에 대해 다시 알기 시작했고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갔습니다. 어느 겨울 마을에 큰 폭설이 내렸을 때 지역 주민들은 어김없이 서로 도화기를 치우고 음식과 물자를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적 연대는 세대와 세대를 넘어 마을의 신뢰와 유대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철학자의 말처럼 개인의 선택은 단순히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이익을 넘어서서 공동의 선을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연대와 협력은 그들 스스로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작은 마을을 정의의 실천이 구현된 이상의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그 젊은 철학자는 떠났지만 그의 철학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마을을 돌아보면서 그들이 만든 변화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지만 이미 그가 남긴 가르침은 공동체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샌델의 이론을 실천하며 정의로운 사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대답해가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한 때 먼 미래의 어느 도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도시는 제레미 벤담 및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원칙에 기반하여 운영되는 특별한 장소로 시민들이 매일매일 최대한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도시 이름은 유토피아 시티. 유토피아 시티의 모든 정책과 법률은 철저히 행복의 최대화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날 가장 행복한 하루를 보내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앱인 행복 측정기를 사용합니다. 이 앱은 각자의 기분과 계획에 따라 가장 최적화된 하루 일과를 제안해주는데요. 그 과정에서 도시 전체의 행복 지수를 계산하여 개인의 행동이 전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토피아 시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식 트럭인 행복버거가 돌연 영업을 중단하게 됩니다. 이 트럭은 신선한 재료와 독특한 비법으로 도시 사람들에게 최대의 맛과 행복을 선사하던 곳이었습니다. 트럭 주인인 빌리 아저씨가 갑자기 사라졌고 사람들은 그의 부재로 인해 서서히 행복 지수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티 운영위원회는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빌리 아저씨의 행복 점수를 추적하기 시작했으며 그가 놀랍게도 도시 외곽의 한 작은 마을에서 평온한 삶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을은 유토피아 시티처럼 현대적이지도 기술적으로 발전된 것도 아니었지만 빌리 아저씨는 그곳에서 무척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는 도시의 복잡함에서 벗어나 자연과 더불어 솟은 행복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운영위원회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빌리 아저씨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해 모두가 조금씩 불행해진다면 이는 벤담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아저씨를 다시 데려와야 할까요? 아니면 그의 개인적 행복을 존중해야 할까요? 결국 위원회는 타협점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빌리 아저씨에게 제안했습니다. 행복버거의 비법을 전수할 적합한 후계자를 선정하여 도시로 보내준다면 시는 그가 원하는 마을의 삶을 지원하고 그곳에 작은 행복버거 분점을 열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빌리 아저씨는 이를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는 트럭에서 일하던 젊은 조리사 에밀리를 후계자로 택했고 그녀는 빌리 아저씨의 레시피를 충실히 이어나가며 도시 사람들이 행복을 다시금 채워주었습니다. 이 작은 사건 덕분에 유토피아 시티 시민들은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최대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되 소수의 개인적 행복 또한 중요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행복은 저마다 다른 형태와 빛깔을 띠고 있었고 각자의 행복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야말로 진정한 사회적 효용이 극대화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유토피아 시티는 더욱
성숙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갔고 여전히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한 여정을 이어갔습니다.